여기 이제 특수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은 아주 쉬워요. 이거는 특색만 주로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근데 명칭을 보면서 또 똑같네요. 참 명칭을 잘 붙여놨어. 구분지상권. 무슨 느낌 와요? 층을 구분해서 성립된 지상권. 그래서 명칭이 구분지상권이겠죠. 그래서 이제 구분지상권은 공중이에요. 공중이나 지하의, 여기 지표면이고, 공중이나 지하의 어떤 층을 객지로 성립된 지상권을 글자 그대로 구분지상권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 구분지상권이 우리 민법에 도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에요. 1984년도에 민법을 6번째로 개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시대 사정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새로운 권리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그래서 법은 거기에 맞춰 개정을 하고 새로 또 어떤 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1984년도에 이 연도를 가리킨 이유가 있는데 84년도에 민법을 6번째로 개정하면서 구분지상권을 우리 민법에 처음으로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게 이때 이제 필요하게 됐는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결혼 시라도 배우겠지만 갑이 토지 소유자다. 그러면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공중지하에 효력을 미쳐요. 따라서 소유자가 공중을 이용해서 고층 건물 짓고 땅을 파서 뭐 굴도 뚫고 뭣도 매설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 을이 땅을 빌려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하면 지상권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공중지하에까지 지상권을 다 미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 문제가 하나 터진다는 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가부 토지 지하 10m부터 20m 사이로 무슨 가스관, 수도관 하나 매설하고 잔다. 그러면 여기에도 원래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지하라 그래서 얘가 무단으로 굴착하고 가스관, 뭐 수도관 이런 거 매설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기타 공작물을 소유한 권리, 보통 지상권을 설정을 받고 여기에 굴착해서 관을 매설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도 보통 지상권 설정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 을은 지하 10m부터 20m만 지금 필요한 거야. 여기에다 지금 관을 매설하고 자니까. 근데 보통 지상권 설정하다 보니까 지상권 효력이 나머지 부분까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물론 범위 내지만 나머지 부분까지 지상권 효력이 미치더라는 거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얘가 사용할 필요 없잖아. 놀리고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얘가 사용을 못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 평의 토지라도 층층이 입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종래 보통 지상권은 그럼 이런 경우에 토지의 입체적 활용을 하는 점에서 친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층을 객지로 성립한 지상권을 만들려면 토지 입체적 활용이 가능하다 해서 이게 나왔고 지상권자 입장에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나는 이 부분만 필요한데 보통지상 설정받으니까 이 부분까지 지상권을 미치니까 나는 실제 활용하지도 않은 이 부분의 땅세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지료 부담이 엄청나다는 거. 따라서 이제 지료 부담을 좀 덜어주자고 말이야. 그러면 이 층만을 객체로 해서 구분 지상권 설정받으면 나머지 부분에는 지상권을 안 미치니까 이 부분은 땅세 부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나왔는데 84년도에 이게 이제 새로이 어쩔 수 없이 고육책 때문에 민법에 도입이 된대. 84년 요 무렵에 그러니까 70년대 말 80년대 때 수도권에서 지하철 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행했죠. 지하철이 엄청나게 개통됐다는 거.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이 개인 소유 토지 밑으로 지나가는 경우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서울 지하철 공사나 국가가 이 부분의 토지를 빌려서 지하철을 개통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지상권 설정 받으면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 쓸 일이 없는데 땅세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라든가 국가의 재정이 고갈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따라 재정 부담을 줄일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서 고격적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 구분지상권이었단 말이야. 이 층만을 객조서 지상 설정 받고 이것만 사용 여기에 지하철 개통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처럼 토지 소유자가 사용하도록 하자. 그럼 땅세는 요것만 물으면 된다. 그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하철 때문에 84년도에 구분지상권을 도입했다는 거. 따라서 구분지상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중이나 지하의 어떤 층을 객지로 성립되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유행병처럼 많이 행해지는 공중 20m, 30m 사이를 객체로 해서 광고탑을 하나 설정하고 잔다. 그러면 이 광고탑을 설정하고 잔다. 그럼 이 층을 객체로 해서 구분지상권 또 설정받고 그럼 이 부분만 얘가 사용하고 이 부분 땅세만 주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처럼 토지 소유가 사용을 하고 이게 구분지상권이에요. 따라 시험은
뭐만 물어보느냐? 딱 하나 물어봐요. 보통 지상권은 수목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보통 지상권이 설정이 되는데 나무 심기 나무 토지 빌리니까. 근데 구분 지상권은 공중이나 지하의 어떤 층을 결정 성립되니까 지하에다가 나무 박아놓을 수도 없고 공중에 매달아놓을 수도 없어요. 따라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는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요거 하나만 드립다 물어봐. 나머지는 보통에 똑같다 하고 공부하고 문제 푸시면 돼. 집에 거기 써졌으니까 집에 가서 다 읽고 핵심은 그 가로치 2번 보통 지상권 차이점 동그라미 2번이다 그 이야기야.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는 구분지상 설정할 수 없다 이거. 외우지 말고 특징 파악하고 뒤에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 이 분묘기지권은 앞전에 이제 물론 시간 중에 여러 번 나왔어요. 분묘기지권이 현행법상 가장 대표적으로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이 분묘기지권이죠. 이제 분묘기지권은 지금 이런 걸 말할 건데 여기 저 갑이 임야 소유자고 이 을이라는 사람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옛날 우리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분묘를 금지음에 써서 조상님을 이제 공경하는 이제 이런 관행 내지 관습이 있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선산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냐고 말이야. 선산이 없는 사람은 나무 임야다가 자기 부모님 묘를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리 되면은 분묘 설치한 자에게 기지 부분 여기가 턱이자니까 이 분묘가 털을 잡고 있는 밑둥갈 부분 요 기지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것 소유권 말고 지상권 소유권은 바깥에 틀린 사람 무지만 해요. 소유권 말고 지상권 유사의 물건을 얘가 취득하는데 이런 걸 우리는 분묘기지권 이렇게 부르더란 말이에요. 이 기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상권 유사 물건이니까 토지 사용권만. 그러면 임야 소유자는 분묘 설치한 자에게 분묘 이장하라 청구 못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관습법이다. 그래서 관습법 승인되는 물권 분묘기지권 요리 이야기로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민법에는 전혀 규정이 없고 관습법에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가 성립 요건이라든가 성립될 때 효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종래 판례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전제할 것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무 임야에다가 분묘 설치하면 얘가 분묘기지권 취득 얘는 이장을 하고 청구 못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 나무 임야에다가 첫째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했다. 이런 경우까지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이래 버리면 공산당 사회가 돼요. 따라서 첫 번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어떤 경우 성립되는가 우리 판례가 다음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승낙 얻어서 분묘 설치할 것. 따라서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일단은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돼요. 두 번째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건데 지금 원래 이제 갑이 임야 소유자고 자기가 임야 소유자니까 여기다 조상님 묘를 7, 8개 딱 설치를 해놨어 이렇게. 근데 사업상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임야를 매각은 하되 조상님은 계속 모셔야 되니까 임야 매매할 때 이렇게 했어요.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맺지를 아니하고 조상님은 그대로 모셔야 되니까 임야만 팔았다고 말이에요. 네, 보였나요? 그러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얘한테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갑은 나무 토지에 분묘 갖고 있는 셈이 되죠. 이런 경우는 분묘를 이자나 특약을 맺지를 아니했다. 이 말이 핵심이라 봐. 이자나 특약을 맺지를 아니했으니까 이 말은 이 분묘 기지 부분은 종전처럼 얘가 계속 사용하겠다 하는 무기적인 합의가 두 놈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따라서 그 합의를 존중을 해서 이 기지 부분에서 역으로 매도인한테 분묘 기지권 인정해 주자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조상무 이장하라 청구 못해요. 따라서 중개업자가 임야 매매를 할 때 반드시 확인 설명할 것. 임야에는 분묘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을 맺지를 아니하면 당신 박살납니다.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분묘 기지권은 민법 시험이 아니라 중개사법 실무 시험에서 해년마다 출제가 되고 실무 시험에서 더 중요하단 말이야. 민법 시험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보고 따라 이 두 번째 요거 분묘를 이전한 특약을 맺지 않고 임야 매매를 했을 때 종래의 매도인이 역으로 분묘권 취득한다. 요걸 신경을 많이 쓰라고. 이거 이따 또 써야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그야말로 얘가 무단으로 승낙 없이 무단으로 나무 임야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20년이 지나면은 분묘 기지권을 뭐 할 수 있느냐 시효체제 갈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지금 종래 판례 이론에 하면 무단으로 나무 임야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분묘 기지권을 분묘 설정한 시효치돼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애가 지금 거기 상립요건 1번이나 뒷표제 2번 거기에 이제 시효치되게 쓰였는데 20년간 분묘 설치하면 분묘권 시효치돼 간다 이렇게. 이게 종래 판례 입장은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래 갖고는 이제 문제 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종래부터 이제 여기서 논란이 지금 분명히 시효치돼서 엄청나게 지금 이게 논란이 심한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개사법 실무 시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운다고 말이에요. 이 법률이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되죠. 화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이 날짜가 아주 중요한데요. 2001년 1월 1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화장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법률이 시행이 된 결과 대도시에서는 요즘에 거의 90% 이상 화장을 해요. 남쪽에 저 지방 도시만 옛날 그게 남아 있어서 화장을 잘 안 하지만 여하튼간에 화장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동 법률에 보면 어떤 규정이 들었냐 그러면 나무 임야다가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분묘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법이 이렇게 못질이 되어 있어요. 이 말 어떻겠나요? 왜냐? 화장문을 정착시켜 두는데 종전처럼 남의 임야에다가 무단으로 분묘 설치했는데 분묘기지권으로 시효치 등으로 인정해버리면 이 법률로 시행 취지하고 안 맞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면 분묘 설치한 자는 분묘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렇게 못질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장사되는 법률의 시행치를 물어볼 때 이제는 더 이상 분묘 기지권 후 시효 취득도 허용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게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민법 학자들은 엄청나게 이게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다수 학자들은 이 법률의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법률 시행치를 밀어보면은 이 법이 못질이 돼 있어. 나무 임야에다 무단으로 분묘 설치하면 분묘가 일체 권리 주장할 수 없다고. 그러면 종래 판례처럼 더 이상 분묘 기지권에 관한 시효 취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대다수 학자들이 견해했다고 말이요. 근데도 시험은 안 나왔어요. 학자들은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에 관한 그동안 이게 엄청난 분위기 생기다 보니까 대부분 판례가 나왔다고. 판례가 어떻게 됐다고 가르쳐 줬어요. 이 날짜가 그래서 중요해요. 장사되는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기준해서 이 장사된 법률이 시행된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동법이 적용이 되니까 더 이상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를 허용해서는 그러지 안 되겠지만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가 우리 산에 아직도 많이 있겠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관에서는 종래 판례론을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자 이렇게 판례가 딱 나왔어. 따라서 이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가? 장사되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관에서만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허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알았나요? 그다음 거기 이제 공시방법 관련해서 하기 전에 분묘기권 시효취득 이미 가르쳐줬지만 다시 한 번만 점검하자 말이야. 저번 주에도 가르쳐줬으니까 지금 소유권이 기타 재산권의 시효취득 중에서 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행해져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가장 많이 행해진다고 실무상으로. 왜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임야 소유자는 대도시에 산다고. 임야 소유자는 요 갑이 서울 사는데 요 임야 소유자 이렇게. 근데 을 동네 사람 부모님이 돌아있다고? 그럼 여기에 분묘 설치해. 근데 미안하니까 대로변에는 설치 안 하고 뒤쪽에 설치한다고 그렇게. 그럼 여기 임야 소유자는 뭐예요? 명절 때나 내려오잖아. 그 다음에 자기 집 조상님 묘는 대로변에 차 대기 쉬운 데다 분묘 설치한다고. 왔어요 인사하고 바로 가잖아. 발견해요 못해요? 못해. 그 다음 몇 년 지나요? 20년. 그래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실무상으로 엄청 행해져.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을 한 소린데 이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서 다 가르쳐줬으니까 첫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경우도 소유사가 필요한가? 소유사 필요해요? 저번 주에 가르쳐줬어. 소유사는 소유권 시효취득도 필요한가요? 소유사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심하라고 저번 주에도 나 신신당부를 했는데 원래 시효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물권병이라는 경우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예외적으로 뭐한다? 오늘도 가르쳐줬어. 등기해야 된다고 말할게. 그냥 물어보자 말이야. 시효취득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자, 소유권 시효취득 가능하죠? 그 다음에 기타 재산권 2개 기억하라고 그랬죠? 읊으세요. 그래야지 계속도가 표현된 지역권 시효취득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 3개는 알고 가야 된다고. 그냥 묻는다 말이야.
계속되고 변된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때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지역권 시효취득. 원칙을 항상 있까 해야죠. 소유권 시효취득은 당연히 여러분 전공이니까 등기하죠. 자,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은 등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거는 안 해. 야, 구별 잘하라고. 시효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등기점에 예외적으로 등기하니까 소유권 시효취득, 지역권은 시효취득은 판례가 나와 있어. 등기해야 된다고.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은 등기가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점유취득과 틀리다. 왜 등기가 필요 없어?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지 기억을 오래 해요. 공식 구절 필요. 이 봉분이 분묘권 인정이 되면 이 분묘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이 봉분이 공시 역할을 하잖아. 굳이 뭐 등기는 공식과 따로 갖출 필요 없는 거지 이게. 따라서 분묘기준 시효취득은 두 가지가 점검하는 거예요. 소유사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니에요. 분묘기지권이 지상권 유사 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 바깥이 잘하니까. 그 다음 소유사 필요 없고 그 다음 뭣도 필요 없고 등기 필요 없고. 이거 물어봐 틀린 사람 부지고 쓰니까 이런 거 틀리면 얼마나 쪽팔리냐고. 이거 공짜로 주게 되는 건데.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면 돼. 필요한 데 다 그렇게 됐을까. 특히 지료 문제와 관련해서 가로친 5번 보세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가. 이거는 민법 시험에도 곧잘 물어봐요. 지상권은 원래 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 말이야. 그런 거 점검 딱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실무시험도 다 배울 거니까 집에 가서 연구 열심히 하시고. 실무시험에서는 이 책에 쓰는 분묘기지권이나 판례 문제하고 장사들이나 법률이 섞어서 시험에 나와요. 장사들이랑 법 섞어서 실무시험 해년마다 같이 알아야 된다고. 분묘기지권 판례는 민법적 보면서 연구하고 장사들이랑 법률은 실무 부분에 쓰여 있을 거니까 그거 보고 연구하고 해년마다 나오니까. 그 다음 간섭법상의 법정사건. 요게 문제라 그 말이야. 구분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은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이 안 틀려요. 아까 지적해 준 거 속지 말한 것만 좀 속지 않고 하면 문제는 이제 간섭법상의 법정사건이 합격을 좌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간섭법상의 법정사건의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토리가 아까 366조 법정사건 위험도 두고 잘 생각을 해보란 거예요. 여기 간섭법상의 법정사건은 이것도 스토리는 똑같아요.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갑소유다 이렇게. 그런데 이 경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상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 건물은 내가 그대로 소유하되 땅만 좀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자 그 말이야. 내용 파겠나요? 그러면 건물 철거하면 안 되잖아. 따라서 갑이 을하고 토지만을 매매를 하면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지를 아니하고 이렇게 토지만을 매매했다. 그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에 넘어갔고 건물은 갑에게 매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면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잖아요. 원래 철거를 해야 되지만 핵심은 요 대목이야. 건물을 철거한 특약을 맺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라고 아까 그러고 있어. 분묘기지권에서도 그 원리가 똑같아.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을 맺지 아니하고 그 원리하고 똑같다. 법은 원리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맨날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여러분은 날이면 날일수록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통 깨지잖아. 나는 똑같은 걸 가르치니까 지겹고 여러분은 어쩌고? 너무나 많은 걸 배우니까 지겹고 나는 똑같은 거 가르치니까 지겹고 돌아보고 싶어. 나는 똑같은 거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거 너무 많이 배운다고 미쳐보고 싶다고 너무 많은 걸 배운다고. 나는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우리는 더 되겠죠. 철거는 특약 맺지 않았다 그 말은 아까 분명히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요 건물이 소재하는 부분의 토지를 종전처럼 갑이 계속 뭐에도 좋다 사용에도 좋다는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합의하에 토지를 매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합의를 존중해서 이 건물이 소재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이한테 인정해 줘야죠. 따라서 건물 소유자고 토지 소유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의 제로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자동으로 인정해 주자. 이게 대한민국 관습법에 따라서 민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관습법상의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전에 배운 분묘기지권하고 우리가 저 앞에서 요즘에 물권 법정제 185조에서 집중 물어보는 게 뭐라고 그렇게 줬나요? 요즘에 시대사회가 번역해서 관습법상 인정될 수 있는 인정되는 물권이 뭐고 그 반대가면 요거 많이 물어본다고 그러죠. 185조에서는 국회에서
필요한 물건을 빨리 안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이제 간섭법상 이게 대표적인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 법무기준권하고 간섭법상 법정의 상권하고. 그 위에는 간섭법상 물건 인정될 만한 것이 없잖아요. 원청권 인정이 안 되고, 그죠? 미등기 부수한 매수인 소유권을 주는 간섭 물건 인정이 안 되고, 공원 이용권 안 되고, 사도 통행권 안 되고, 다 안 되잖아. 그게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 그죠? 인정되는 대표적인 것은 법무기준권과 간섭 법정의 상권하고. 그러면 이제 스톤은 아까 306조하고 똑같은데 소유자가 다르든 원인이 다른 걸 알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구별을 하란 말이야. 306조는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 달라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매매 등을 통해 소유자 달랐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 소유자가 간섭법상 법정에서 취득하니까 얘는 철거청은 뭐한다? 요게 기본 스토리. 이걸 염두 두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민법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요건을 갖췄을 때 간섭법상은 법정 성립되고 성립된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 책에 보면 얘가 이제 두서없이 막 써놨기 때문에 정신을 빠지게 잘해도 거기 첫 번째 요건은 일단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야. 이건 당연히 전제가 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가 되는가? 요거는 조금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가 달라진 케이스니까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만 되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어요. 이건 매각할 당시에만 동일인 소유였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때 뜬금없이 또 하나 해가지고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가 뭐가 무방하다 이렇게 한 줄 써졌죠. 요게 시험에서 우리 시험도 이미 나왔지만 요 판례가 아주 중요한데 이거 판례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뒤에 넘기세요. 뒤에 넘기면 가로 침입이냐 소유자가 다른 원인이 쭉 열거됐는데 찾았죠? 그 밑에 가면 섹션 한번 판례 보세요. 거기 뭐 또 미등기 건물에다 뭐 판례가 나와 있죠? 이거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시험 출제했으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는 거야. 이거 따로따로 놀아보면 안 되고 이게 연결제 또 차례 문제로 나오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이 갑이 대지 소유자 얘가 여기에다 건물을 신축이니까 미등기 뭐 허가를 못 받은 무허가 건물에도 상관이 없고 일단은 미등기 건물. 자, 첫 번째 한 줄짜리 판례는 이거요. 잘 봐야 돼요. 요 갑에 지금부터는 철거나 특을 맺지 않고 이 말을 이제 생략하는 거예요. 이거 전제됐다고 보고 저도 말하기 힘드니까 똑같은 거 계속 하려니까. 따라서 이제 전제하에 얘가 첫째 토지만을 을에게 딱 매각을 했어요. 건물은 지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때 요게 미등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요 매도인 갑에게 미등기 건물을 위해서도 일단 간섭법상 법정 성립이 돼요. 딱 한 줄짜리 판례는 미등기 건물은 그대로 보이고 토지만 매각한 사례예요. 내용파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이번 잘 봐야 정리 빨리 해야 돼. 토지하고 미등기 건물 이번에는 일체로 매각을 했어. 세트로. 거기에 뒤쪽에 섹션 판례라고. 미등기 건물 세트로 일체로 매각. 그러면 이 경우에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을에게 바로 넘어가겠죠. 등기 넘어가니까. 근데 여기 미등기가 문제라는 거야. 요즘 시험에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 법적지 요게 시험이 아예 쏟아져 나온다는데 요 원리가 이 경우도 또 적용이 되게. 이건 미등기라고 이게. 그래서 얘가 이제 일체로 매수는 했지만 등기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얘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지겠죠. 건물은 소유자 아니에요. 여전히 누가 소유자냐? 매도인이 그대로 소유자롭게. 그러면 매매 결과 형식처럼 놓고 보면 소유자가 달라졌죠. 사실상 처분권은 건물도 얘한테 있겠지만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 매도인에게 간섭법상의 법정 인정이 되는가? 요거는 인정이 안 돼. 요 매도인한테. 이유가 뭐냐? 이유는 앞에서 지겹도록 가르쳐드렸어. 이 경우 얘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 요 미등기 부동산 처분권은 누구한테 있어? 사실상 얘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이 건물은 사실상 누구 거나 마찬가지로 얘 거잖아. 근데 얘한테 어이 토지는 내 건데 당신이 왜 내 토지에 건물 갖고 있을까? 철거 청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테? 없잖아. 건물 내 거니까. 철거 청구할 일 없는데 지상권 인정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이야기야. 따라서 사실상 처분권도 이 경우는 얘한테 있기 때문에 이 매도인이 법률상 소재를 하더라도 이 경우는 얘한테 간섭법 법정상권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판례 이어서 우리 시험 한 단계를 더 나가서 또 출제했다. 번갈아 가면서 이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책에는 이게 빠졌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A까지 출제를 했다고. 여기 사례 다시 보세요. 지금 이 매수인은
토지하고 건물 일처럼 매수했지만 얘는 지금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자요. 건물은 소유권 없어요. 소유자 동일인 소유 아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얘한테 1억 원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길래 여기 채권자가 토지만을 무슨 경매? 요거는 임의경매 말고 강제경매 했겠죠. 강제경매. 대금반환 청구소송 제게 집행권 얻은 다음에 경매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제경매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가 A에게 낙찰이 됐다. 그러면 토지는 낙찰자 A에게, 건물은 사실상 처분권은 요 일 매수는 있겠죠. 그럼 A한테 간섭법상의 법규 인정이 된가? 여기까지 출제를 했는데 이 경우 이제 강제경매권은 이제 간섭법상의 법정사고 인정이 된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강제경매의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하다는가 이 판례가 또 바뀌었어요. 앞에 넘기세요. B295의 제일 밑에 그 판례 1번하고 2번 판례 이미 우리 시험에 출제됐는데 요게 최근에 2013년도에 판례가 변경이 됐다고. 1번, 2번 그 판례라고. 언제를 기준으로 강제경매 동일인 소유하다는가. 압류에 앞서서 가압류가 먼저 행해지만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따지고 그 다음에 압류만 행해졌으면 그때는 압류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를 따지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강제경매의 경우에 간섭법상 법정 이상이 성립되려면 언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 말이야. 물론 가압류가 됐으면 가압류 시점. 근데 압류력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를 말하는가? 압류력이 발생한 시점 언제를 말해요? 얘가 토지를 경매하면 1단계 토지 등기부에 토지가 경매됐더니 만천에 공시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격려되죠. 그럼 이 토지가 경매됐더니 만천에 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면 그렇지 안 되니까 경매지 협조하니까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기되면 처분 금지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 무슨 효력이 생기는 거? 압류력이 발생되잖아. 그럼 얘가 이제 처분 모였잖아. 직거에도. 그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건물 동일성을 따지라는 건데 바뀐 판례하면 보세요. 얘가 경매했잖아요. 경매일지 기입등기 격려했잖아요. 압류력이 발생했잖아요. 동일인 소유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동일인 소유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토지 낙찰자 토지는 얘한테 건물은 얘한테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여기 사실상 처분을 가지고 있는 매수늘임 건물 소유라는 간섭법상 법정사고 취득을 못한다 그 말. 따라서 요 세 개 판례가 다 우리 시험 번갈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요즘 미등기 건물에 대한 판례들이 하도 시험에 나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나와버려. 미등기 건물에 관한 거는 법정사고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개를 정리 꼭 하셔야 돼 순서대로.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려서 거기 색칠한 부분에 판례 물론 1번, 2번, 3번까지 판례가 다 시험에 나왔지만 우리 시험은 그 3번 판례가 4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3번 판례는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5월 달에 배우기로 하고 1, 2번까지 아까 가르쳐준 판례니까 점검 거기까지 딱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뒤어넘기세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이제 달라지는 원인에서 시험이 아까 쏟아져 나온다고 그랬는데 366조는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딱 정해졌잖아요. 저당권 실행기가 소유 다르니까 달라지는 원인을 물어볼 일이 없는데 간섭법상의 법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다정당해버려. 따라서 그걸 시험에 집중 물어보니까 정규를 꼭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굵은글이 쓰였는 거 매매결과 소유자가 달라졌다. 증여결과 소유자가 달랐다. 강제경매 조심해야 돼요. 담보권 실행경매 저당권자가 경매하는 건 임의경매죠. 그거는 366조요. 이거는 강제경매 집행권으로서 경매하는 거. 강제경매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간섭법상의 법정사고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걸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환 공유물 분할돼서 소유자가 달라진 거 그 대신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환지 처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간섭법상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거기 보면 환지 처분을 해서 소유자 달라니까 판례 하나 나왔는데 요거는 옛날 구닥다리 물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같은 환자 돌림이지만 판매권 행사에 따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 경우에 간섭법상 법정에서 성립된가 요 두 개는 간섭법상 법정에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요 두 개를 거꾸로 기억을 해야 되고 환지 처분은 여러분 2차 과목 공포시험에 배우겠지만 원래는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데 갑 동일인 소유인데 이게 토지구역 정리사업 결과 토지 효율적 이용을 해서
새로운 분할 지적선을 그은 결과 토지는 을에게 환지가 딱 돼버렸을게. 그럼 환지 처분 결과 토지는 을에게 건물은 갑에게 소유자 들었다. 요게 간섭법상은 법정 인정이 되면 큰일 나버려. 환지한 의미가 없잖아요. 토지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잖아. 당연히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철거 들어가죠. 성질상. 따라서 환지 처분에서 소유자 달라진 경우는 건물 소유자에게 간섭법상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책에 지금 빠졌지만 시험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보는 한매권 행사했다고 소유자 달라진 경우는 내용이 이런 경우예요. 내용이 지금 갑이 나대지 소유자고 나대지 이 나대지를 얘가 돈이 필요하니까 을에게 일단 매각을 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 토지가 나한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 뒤에 퇴사하고 싶다. 그럼 매매계약 철과 동시에 목적물을 퇴사하고는 특약. 그게 글자 그대로 한매 특약이겠죠. 한매 특약부로 매매를 하면 돼. 예컨대 5년 뒤에 내가 사올까. 부동산은 환매기는 최장 5년까지니까 5년 뒤에 퇴사할게. 이 특약을 맺고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을 했어요. 그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입장에서 토지가 내 거니까 일단 내 거요. 나중에 돌아가겠지만 건물을 또 지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토지 건물이 예간상으로 보면 일단 동일인 소유죠. 토지도 현재 내 거니까 건물 내 거고. 근데 나중에 이제 5년 돼서 얘가 환매대금을 제공해서 환매권 행사 토지를 되사갔다고 말할게. 그럼 환매권 행사에 따라서 토지는 종래 매도인 갑에게 건물은 을에게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 경우에 건물 소유자 을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이 인정되는가? 요걸 묻겠는데 환매권 행사도 소유자가 달랐으니까 요거는 인정될 수 없다는 거. 왜 그러느냐? 지금 환매 특약을 딱 맺으면 부동산인 거는 환매권의 보유를 얘가 등기할 수 있다. 환매 등기를. 그럼 등기가 되면은 얘가 미리 예측을 해요. 내가 현재 토지 소유자지만 5년 지나면 소유권은 넘어간다. 따라서 내가 지금 토지가 내 거라서 건물 지으면 이 건물은 조만간 한매권에서 소유권 돌아가면 건물은 철거될 운명이다. 미리 예상하면서 건물 지었잖아요. 왜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철거될 운명이라는 걸 알면서 건물 지었기 때문에 따라서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도 건물은 철거 대상이 돼요. 만약 철거 못하면 얘 박살나요. 원래 나대지였잖아요. 철거 못시면 위에 토지 사용도 뭐 하잖아. 그럼 한명은 의미가 없잖아. 안 그래요? 당연히 철거 들어가야지.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나대지에서 팔았다고? 그럼 나대지로 사야지 내가 써야 되니까. 근데 건물 지었는데 법정 상태 철거 못 시키니까 얘는 토지 사용 뭐 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불이익 입잖아요. 상식적인 이야기고. 따라서 성립이 안 되겠죠. 따라서 환지 처분의 경우하고 환매권 행사 따라 소유자 다른 경우는 간섭법상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된다. 이 두 개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그 동그라미 4번에 공유에 관한 것 동그라미 부분도 공유에 관한 건데 요거는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것도 지금 2000년 중반에 이거는 이제 공유에 관한 지식을 아까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거 응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5월 6월쯤 갔을 때 문제 풀면서나 그거 가르쳐 줄 거니까 그건 일단은 버려놓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안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팔려나 신경을 딱 써두시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잠깐 가르쳐준 366조 법정이사항권은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법정기사고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으면 강행 규정에서 무효니까 366조 법정이사항권은 당사자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간섭법상의 법정이사항권은 우리 판례하면 거꾸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건데 360조 법정이사항권은 포기가 안 되는데 간섭법상의 법정이사항권은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 그 밑에 임대차 관한 판례가 이런 거란 말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어요. 근데 건물 철거한 특약을 맺지 않고 토지만을 매각을 했어.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에게 당연히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철거 청구를 못 할 건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게 어이 내가 당신 토지에 건물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을 철거하면 안 되니까 땅을 나한테 좀 그때 빌려주라. 그래서 이 토지를 객철해서 빌려 쓰는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토지 임차권을 별도로 취득했다는 거. 그럼 이 사람은 원래는 임차권 취득할 필요 없잖아요. 간섭법에서 법정에서 인정이 되니까. 근데 임차권을 따로 취득했다는 사람 자기가 본체 취득해야 될 뭘 포기한 거다. 간섭법상의 법정을 포기한 걸로 본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곧 판례. 자, 동그라미 판례 정리 따고 360조 차이점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306조 법정사건은 강행 규정이니까 포기를 못해. 그래서 비교하시라 그 이야기고. 그 다음 요거는 등기를 위하전다 뻔하고 거기에 우측에 동그라미 2번하고 다 뒷페이지 넘기세요.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 4번에 법정에서 성립은 후에 지상권 등기업체 금을 양도한 경우 요 판례하고 시험에 쏟아나와요. 그 중에서도 298페이지에 쓰여있는 판례는 사례 문제 등으로 구절구절을 물어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앞 페이지에 위에 동그라미 2번하고 뒤에 그 판례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앞 페이지에 두 줄짜리 판례는 요거 묻는 거예요. 자, 편의상 이렇게 가정하자 말이에요. 건물은 현재 갑이 소유자, 동시에 얘가 간수법상의 법정상으로 취득했고 나무 토지 건물 갖고 있잖아. 토지 소유자는 의뢰 이렇게. 그러면 이 의뢰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 거니까 토지를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유권이 병에 넘어갔을 때 요거 묻는 거예요. 여기 건물 소유자는 187조에서 지상권 등기 없이 법정에서 취득했겠죠. 따라서 지상권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토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이거는 어쩌다 이제 간간히 한 번씩 물어봐요. 여기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권하고 또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 토지 양수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얘한테 여전히 철거 청구 못해요. 따라서 이런 토지를 매입할 때는 특히 이 사람이 뭘 조심해야 된다.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 철거를 그냥 못해. 그걸 염두에 두고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걸 알선할 때 중개업자가 정말로 확인 설명 잘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이 토지에 건물을 갖고 있는데 등기부상으로 지상권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자니까 당신이 매수다 철거 청구 뭐한다? 이걸 정확히 설명해 줘야 되고 시험에서는 사례 문제로 앞뒤로 출제되는 것이 요거 묻는 것이고 건물은 갑소유니까 얘가 이번에는 건물을 팔았다. 요걸 시험에서는 훨씬 많이 물어봤고 요거는 이제 지상물이 처분이 되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도 같이 처분된 걸로 본다는 한 줄을 다 물어봐요. 같이 처분된 걸로 보고 그러면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얘한테 바로 넘어오지만 이걸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도 처분된 거는 보되 얘한테 지상권은 바로 이전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 경우는 187조 단서가 적용되니까 취득한 물권을 처분하려면은 187조 단서에서 자기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먼저 하는 거야. 한 다음에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얘 앞으로 지상권 등기 안 돼 있잖아. 그럼 이전 등기 못 해주니까 얘는 지상권을 취득 못한 상태에서 남무 토지에 건물을 갖는 셈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요 을란 애가 그동안은 내 토지에 얘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철거를 못 시키니까 왜? 법정지상권 때문에 눈에 까셨는데 기회가 왔다가 말이야. 얘가 지상권 없이 건물 가지고 있으니까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다. 결론 철거 청구 못해요. 이유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이유 원래대로라면 건물 양도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먼저 지상권 설정 등기 조건 행사를 해서 이자 협조로서 지상권 등기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2단계로 얘가 얘한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지상권 설정 등기 조건 행사 안 하면 양순이 양돈을 대위해서 얘한테 당신 빨리 나한테 말고 얘한테 지상권 설정해 줘라. 지상권 등기 해달라고 얘가 얘를 대위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부담을 그대로 용인해야 될 텐데 현재 병합으로 지상권이 설정이 안 돼 따라서 철거 청구하게 되면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 말일게. 따라서 철거 청구는 못 하는데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물어봐요. 그러면 얘한테 철거 청구는 신의 측에 반하니까 철거 청구 못 한다 치고 그러면 얘한테 차임 상당액을 즉 이것도 무지 물어봐요. 부당이득으로 반해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 하는가?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 왜냐? 현재 상태에서 병은 지상권이라는 정당한 권한이 없이 나무 토지를 부당하게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지로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상환해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게 순서대로 다행스럽게 우리 책에도 전부 쓰여 있어요. 가로 1번부터 2번 밑에 가로친 3번까지. 제일 밑에 3번의 동그라미 2번이 지금 마지막 기준소리고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줄 의무는 있다. 건물 소유자는. 거기까지.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려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법정지상권을 하도 물어보는데 판례 이제 366조까지 이제 하게 되면 한 20, 30개 중요 판례 쫓기고 시험장 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중요 판례는 다 알고 가는데 의외로 쉬운 데서 다 틀려버려. 그게 뭐냐 그러면 297페이지 권리의 내용에서 법정지상권 존속권에 우치됩니까?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으면 다 틀리고 나와.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 경우는 법정인 상태 때문에 지상권 설정약 체한 적이 없잖아요. 존속権미리 약정할 일이 없잖아요. 치료 약정할 일 약정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걸 물어보면 틀린 사람 의외로 많아요. 따라서 존속권은 동그라미 2번 신경 쓰라는 거야. 지상권 설정약 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기간을 정한 바가 없죠. 그러면 아까 집에서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존속권을 정하지 않은 그럼 최단 존속권을 본다는 거예요. 그 규정이 적용되고 치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이거는 뭐이기 때문에 법정인 상권이니까 치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아까 가르친 것처럼. 그 대신 계약을 잘 안 했기 때문에 협의가 있었던 적은 없죠. 그래서 첫째, 일단 당사자가 먼저 협의해서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 대신 치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정인 상권 특성상. 그거 다시 한번 정리 딱 하고 오늘 여기까지.